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2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실업. 자, 경제, 국가 경제를 왜 우리가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잘 운영되도록 해야 되느냐. 소위 잘 운영되도록 누가 하냐? 그러면 소위 경제정책 당국이죠. 경제정책 당국이라는 것은 경제정책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뭐 거의 대부분의 경제 부처, 그러니까 국가 부처들이 그 일을 적게나 아니면 뭐 적게나마다 합니다. 뭐 산업부도 산업 관련 경제정책을 하는 것이고, 뭐 농촌 관련 부서에도 농업 관련 경제정책을 하는 것이고, 뭐 등등 모든 부서. 국방부도 뭔가 하면 국방부의 어떤 결정에 따라서 경제에 영향을 미치죠. 즉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요. 그런 식으로 다 합니다. 나름대로 이제 부서별로 하지만 가장 경제 정책에 제일 큰 책임을 가지는 부서는 사실 기재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의 기획재정부. 그런데 기획재정부라는 것이 이제 조금 이제 위상은 애매합니다. 기획재정부가 거의 기획재정부의 장관이 부총리고, 그러니까 모든 부서 중에서 가장 수장인 역할을 하는 부서죠. 근데 왜 그래 됐냐 그러면 이제 거기 옛날에는 그게 경제기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제기획원이 있고 그 다음에 재무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부서를 합쳐가지고 기획재정부라고 했는데, 경제기획원이라고 하면 경제를 기획한다라는 것은 소위 경제정책을 하는 겁니다. 성장정책, 발전정책을 그 정책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실행하는 부서고, 재무부라고 이야기하면 사실은 그냥 살림살이라는 부서입니다. 살림살이라는 것은, 국가의 살림살이라는 것은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 돈 가지고 돈을 쓰는 일이죠. 돈을 쓰면서 뭐 가장 기본적인 뭐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경제정책을 하는 거죠. 많은 경제정책이 결국 돈입니다. 돈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재무부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두 부서를 합쳤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두 부서의 합친 형태의 국가 체제를 가진 나라가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대부분의 선진국은 재무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재정부 같은 거, 그러니까 기획부처라는 것이, 경제기획원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경제기획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후진국적인 제도입니다. 후진국적인. 그러니까 시장경제가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 소위 우리가 개도국이라고 하죠. 개발도상국. 개발도상국이라는 것은 후진국을 정치적으로 좋게 표현해 준 용어입니다. 사실 개발도상국이라는 용어가 따로 있고 후진국이라는 용어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후진국이라는 용어를 쓰니까 듣기가 조금 불편하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후자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그걸 좀 정치적으로 politically correct한 용어로서 개발도상국이란 용어를 쓰는 겁니다. 개발도상국이란 용어는 선진국이 안 된 나라죠. 선진국이 안 된 나라는 아직 뭐가 덜 돼 있는 겁니다. 계속 완전히 덜 된 상태에서 뭐 꼼짝도 안 하는 나라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뭔가 꿈틀꿈틀거리면서 발전을 하고 있지만 아직 선진국이 덜 된 나라도 있고, 뭐 여전히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냐 아니냐에 대해 가지고는 논란의 여지가 있죠.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뭐 현재 세계적으로 국제기구에서는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분류됩니다. 선진국으로 분류되면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뭔가 하면 책임도 같이 지는 거죠. 돈 낼 때도 선진국하고 비슷하게 돈을 내고, 그 다음에 책임도 같이 비슷하게 지는 그런 나라죠. 소위 우리가 OECD에 가입했다라는 것은, OECD는 선진국 클럽이죠. 거기 가입했다는 말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면 또 다른 책임도 같이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책임이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소위 개발도상국을 도와줘야 될 일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작출을 하죠. 돈을 내죠. 그래서 그 돈을 낼 때 우리도 나눠가지고 돈을 내고, 그래서 옛날에는 소위 원조를 받는 나라가 이제는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거기서 이제 선진국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경제 규모라든지 1인당 국민소득에서는 이제 거의 선진국으로 분류가 됩니다. 많은 아직도 뭔가 하면 사회 여러 부분에서 완전히 선진국으로 됐냐에 대해 가지고는 논란이 많죠. 아직 후진적인 속성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건 뭐 사람이 문제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은 선진국에서 태어났고 선진국 사람입니다. 근데 내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고
그 다음에 초중고 교육받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후진국에서 태어나고 후진국에서 큰 사람이죠. 그래서 그 버릇이 든 사람들이 그 버릇이 선진국으로 다 바뀌게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안 바뀔 수도 있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갑자기 뭔가 하면 부자가 됐다고 해가지고 다 뭔가 하면 소위 뭐 귀족이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졸부란 이야기를 합니다. 돈은 많은데 하는 짓은 뭔가 하면 옛날 그 돈 없을 때 돈 없다는 게 뭔가 하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만큼 뭔가 하면 책임을 덜 가지고 있을 때 행동을 그대로 하는 걸 졸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돈 가지고만 장난치는. 그 비슷한, 아직도 뭔가 하면 우리 경제는 선진국이 됐는데 사람은 아직 선진국을 못 따라가는 그런 이제 뭐 관행이랄까, 문화랄까, 아니면 투명도랄까, 그런 부분이 여전히 있긴 있습니다. 여전히 있긴 있는데, 어쨌든, 뭐, 경제적으로는 거의 선진국으로 됐다. 근데 이제, 뭐 좀, 말이 좀 상처포로 빠지지만, 선진국이 됐다고 하더라도, 뭐 여전히 이제 사람 차원에서는 그런 논란이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러나 이제 경제 차원에서도 선진국이 됐다고 하더라도 자 이게 완전히 이제 우리나라가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계속 여기 있다라고 우리가 자신을 가질 수도 없는 거죠. 우리가 이 수업 배우면서 뭔가 하면 이번에 세 번째 장 성장 이론을 봤죠, 그죠? 성장 이론을 볼 때 옛날에 선진국에 있다가 뭔가 하면 지금은 다시 개도국으로 간 나라들이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으로 들어있는 것이 아르헨티나입니다. 아르헨티나는 19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뭔가 하면 1인당 국민소득으로 전 세계 한 5위권 내에 드는 나라였습니다. 그때 나라 개수도 적었지만 그래도 5위권 내에 드는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르헨티나는 세계적으로 경제 골칫덩어리입니다. 골칫덩어리라는 것이 금융위기가 아마 1950년대 이후에 금융위기를 한 5번인가 6번 겪은 나라입니다. 최다 금융위기 경험국이고 계속적으로 경제는 엉망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도국으로 분류된 나라죠. 그러니까 선진국이 됐다고 하더라도 깜빡 잘못하면 경제는 뒤처지는 겁니다. 뭐 최근에 이제 일본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일본 내에서도 이제는 슬슬 이제 강한 비판이 나옵니다. 자, 이게 조금 있다가 이제 몇 년 내에 뭔가 잘못하면 한국은 선진국이 되고 일본은 개도국으로 분류될지도 모른다 라는 위기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일본 경제는 뭐 세계적으로 세 번째 규모로 큰 나라입니다.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도 분명히 우리나라보다 높고, 그렇지만 뭔가 하면 그 격차는 거의 줄어들었고, 그러니까 그 추세가 계속되면 역전이 될 것이고, 잘못하면 일본이 과거 지금 한 20년을 보니까 그 성장세가 낮은 선진국들, OECD 평균보다도 절반밖에 안 되더라라는 거죠. 그 이야기는 점점점 일본의 경제의 위치가 뒤로 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뒤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뭔가 하면 저 뒤로 아르헨티나 같이 뭔가 하면 다시 개도국으로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라는 것은 항상 잘해야 됩니다. 항상 계속적으로 잘해야지 그래도 뭔가 하면 성장을 하고 뭐 어쨌든 위치라도 유지하는 거죠. 까딱 잘못하면 뒤로 쭉쭉쭉 빠지는 겁니다. 자, 이게 뭐 성장론에서 이야기할 건데 뭐 여기서 다시 한번 이야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실업이라는 것은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말을 꺼냈는데, 경제 정책을 한다. 그러면 경제를 좋게 만든다. 좋게 만든다는 것은 뭐냐라는 거죠. 성장이라고 하죠. 성장을 한다. 왜 성장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의 목적이라는 것은 결국은 다 여기 있습니다. 고용입니다. 고용. 사람들이 일자리가 있고, 뭔가 사람들이 소위 1인당 국민소득이 많으려고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일을 하고 일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월급이 많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더 잘 사는 겁니다. 결국은 경제에 신경을 쓰는 이유는, 거시경제에서 신경을 쓰는 이유는 물론 이제 경제에 대해서 뭔가 하면 분배랄까 온갖 다른 측면이 있지만 그런 측면은 그런 측면 내에 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학자들이 보기에 경제는 결국은 양적으로는 양을 키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잘 살아야 된다. 잘 사는 것은 결국은 성장이라는 것은 다 고용을 위해서 성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최종 목표가. 주요 경제 변수, 그러니까 경제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느냐,
성장세를 잠재 성장률만큼 유지해야 된다. 현재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몇 퍼센트냐? 3%입니다. 3% 정도. 그러니까 매년 경제 성장률이 3%는 되도록 경제가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만약에 그걸 방해하는 요인이 있다면 국가가 나서가지고 방해하는 요인을 없애야 된다.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도록 뭔가 하면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경제 전체가 3% 성장하고. 왜 3% 성장해야 되느냐? 3% 성장을 해야지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내는 겁니다. 결국은 이걸 위한 거죠. 일자리죠. 일자리를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고, 성장과 물가, 그 다음에 또 물가 이야기를 많이 하죠. 요즘 물가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한동안 물가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워낙 물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사라졌다 라고 해가지고 뭐 다들 뭔가 하면 아무 신경도 안 썼는데, 최근에 이제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엄청난 화두로 등장합니다. 물가가 왜 문제냐? 뭐 뒤에 나오겠지만, 물가가 왜 문제냐 그러면 그것이 경제적으로 보면, 자, 지금 현재 이제 미국 페드가 물가 때문에 물가를 잡겠다고 해가지고 통화 긴축 정책으로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돌아서면서 뭔가 하면 아주 강한 긴축으로 돌아섰죠. 그래서 5월 초에 뭔가 하면 0.5%씩 5%로 5%씩 소위 정책금리를 올리겠다라고 합니다. 뭐 전례 없는 정도로 강한 통화 긴축 정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뭔가 한 번은 아니지만 그걸 계속해가지고 뭔가 하면 정책금리가 3.5% 될 때까지 올리겠다. 정책금리가 3.5% 될 때까지 정책금리를 올려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러면 실업률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실업자를 양산해내고 미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갑니다. 그거 뻔해요. 자, 정책금리를 2.5%까지 올린다 그러면 그때는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가진 않아요. 실업률도 뭔가 하면 정상적인 실업률에 머무른다. 정상적인 실업률을 배우겠지만, 그러나 정책금리를 3.5%까지 올린다 그러면 그때는 성장률은 마이너스가 되고 실업은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실업이 엄청나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일이 발생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경제를 망치는 정책을 왜 하냐라는 거죠. 아직은 안 했지만 지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겠다는, 경제를 망치는 정책을 하겠다는 것이 지금 페드의 이야기입니다. 계속 이야기하죠. 폴 보커 쇼크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폴 보커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3.5%까지 올리겠다라는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그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현재 3.5%까지 올려가지고 지금부터 2년 동안의 경제 성장률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 3%씩 2%, 3%가 한 5% 마이너스를 가더라도 지금 현재 같이 뭔가 하면 매년 8%씩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현재 8%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죠,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는 4%지만 미국은 8%가 발생했습니다. 8% 인플레이션이 계속 유지되면 성장률이 뭔가 하면 매년 한 1%씩 까먹습니다. 정상보다. 정상보다 1%씩 낮아진다 그러면 10년이면 10%를 까먹는다는 거죠. 20년이면 20%를 까먹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실업률도 그만큼 더 높아진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뭔가 하면 성장세가 낮아지는 것을, 계속적으로 낮아지는 것을 선택할 것이냐. 이제 그런 식으로 경제가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총 비용을 따져보면 장기 비용이 엄청난 거죠. 그 장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 가지고 단기적으로 뭔가 아마 5% 성장은 감소해야 된다. 장기적으로 10년 동안 10% 마이너스 가는데 그거를 없애기 위해 가지고 단기적으로 1년 내에 뭔가 하면 마이너스 5%는 감소해야 된다. 라는 것이 경제정책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위 성장률을 마이너스로 만들고 실업을 더 만들어내는 정책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죠. 지금 이제 펼쳐지는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문제는 그런 일이 안 생겼어야 되죠. 더 잘못은 뭔가 하면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생긴 것이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는 겁니다. 그럼 인플레이션은 왜 발생했느냐? 코로나 때문에 발생했느냐?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를 빙자한 방만한 통화정책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양적 완화란 엄청난 돈을 부어넣은 거죠. 적당히 부어넣어야지 너무 많이 부어넣어가지고 인플레이션까지 발생했기 때문에
이제 그 소위 진탕을 지금 처리하는 겁니다.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비용이 생기는 거죠. 물론 이제 두고두고 이제 이거는 평가가 되고 아마 비판될 겁니다. 비판될 것인데 어쨌든 그런 이유 때문에 왜 이런 경제를 망치는 정책을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경제를 망치더라도 장기적으로 뭔가 하면 더 큰 비용을 치르는 걸 막기 위해 가지고 단기적으로 어떤 정도의 비용은 치러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이제 통화정책의 방향입니다. 뭐 현재로서는 뭔가 하면 그 심각성을 잘 모르죠. 뭐 통화정책 때문에 지금 경제가 뭐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퇴보를 했다, 불황에 빠졌다, 뭐 이 이야기는 아직 안 나오니까. 그런데 이제 뭐 주식시장에서는 그걸 예측해가지고 주가들이 마구 떨어지고 있는 거죠. 뭐 그 이야기는 계속 떨어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쨌든 결국은 모든 경제정책은 실업, 고용을 위해서, 그 다음에 고용도 뭔가 하면 단기, 장기가 있다 그러면 단기보다는 장기가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쭉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구조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뭐 필요하다 그러면 안 되면 단기적으로 조금 실업이 발생하더라도 그런 구조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통화건축을 하는 기조가 그런 기조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실업 문제, 고용 문제. 결국은 이 고용이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고용에 대해 가지고 이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고용 상태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그걸로서 우리가 실업률이라는 용어가 있죠. 그래서 그 실업률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실업률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다른 지표들도 좀 봐가면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현황까지도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오늘은 실업률의 측정을 보겠습니다. 자, 실업률이라고 하는데 실업률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걸 계산하기 위해서, 측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취업자, 실업자, 그 다음에 경제활동 인구 또는 비경제활동 인구. 이제 이게 사실은 세 개인데 네 개를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차이를 본다면 세 종류입니다. 세 종류인데, 자, 먼저 취업자를 봅시다. 취업자는 용어로 보면 충분히 이해하죠. 일자리를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일하고 있는 사람. 직장에 다니면서 일하는데 어느 정도냐? 구체적으로 보면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죠. 자, 풀타임, 파트타임. 풀타임은 당연히 취업자죠. 그런데 우리가 취업자를 분류할 때 파트타임도 취업자로 듭니다. 파트타임. 어느 정도까지 드느냐? 일주일에 1시간만 일했으면 취업자로 듭니다. 자, 이게 이제 아주 통계에서 애매한 부분인데, 자, 이 통계는 그런 분류 자체가 왜 그렇게 했느냐? 우리나라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통계를 결정하는 것은 유엔입니다. 유엔에서 유엔 산하기구, ILO, 국제노동기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 모든 통계는 국가별로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비교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뭔가 하면 서로 정책에 참고를 하고 방향을 따라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유엔에서 전 세계에 동일한 기준을 내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하는 거죠. 그 기준에 따르면 지난 한 주일 동안 1시간 이상 일했으면 그 사람은 취업자로 분류합니다. 물론 그게 뭔가 너무 물렁물렁하기 때문에 OECD 내에서는 다른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5시간 이상 일한 사람만 취업자로 본다. 그래서 OECD 기준하고 일반 기준하고는 다릅니다. OECD 기준은 취업자를 훨씬 더 강하게 보죠. 그러나 일반 기준은 취업자를 굉장히 뭔가 하면 약하게, 그러니까 취업자를 굉장히 많은 사람을 더 취업자로 만드는 그런 뭐 약한 기준입니다. 자, 어쨌든 지난 한 주일 동안 1시간 이상 일했으면 취업자로 본다. OECD는 5시간 이상이고, 근데 뭐 풀타임도 있고 하루 8시간씩 5일씩 했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뭔가 하면 10시간 20시간 한 사람도 있고 1시간 한 사람도 있죠. 어쨌든 임금을 받고 일한 사람입니다. 임금을 받고, 그 다음에 임금을 받지 못하고 일한 사람도 포함시킵니다. 그 제일 대표적인 것이 자영업자죠. 자영업자는 임금을 받는 건 아닙니다. 물론 자영업 하는 사람이 자기 임금이라고 해가 따로 계산해 가지고 임금을 처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계산하기 귀찮죠. 남는 거 다 내 돈이니까. 그래서 따로 임금을 안 받는 겁니다. 가게 주인, 편의점 주인, 뭐 다 그렇죠. 식당, 카페 주인,
주인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죠. 그 다음에 가족경영사업체에서 무보수로 일하는 사람. 집에서 카페를 하는데 와서 도와라. 가서 일하는 거죠. 뭐 이런 것도 뭔가 무보수로 일을 하죠. 일을 했지만 이것도 뭔가 일을 한 거니까요. 이때는 돈을 안 받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취업자로 간주합니다. 그 다음에 일을 안 하는 사람을 취업자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을 안 하는 사람도 이건 취업입니다. 일시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사람. 구조적으로 일을 하게 되어 있는, 역할로 되어 있는 사람인데 아주 일시적으로 일을 못하게 되는 사람. 휴가나 질병이나 악천후로 일을 못하는 사람. 직장인이 휴가를 갔다. 일 안 하죠. 그래도 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지난 일주일 동안 일했습니까? 일 안 했습니다. 왜? 휴가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사람도 당연히 취업자로 들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질병으로 뭐 회사 안 나갔다. 일 안 했지만 여기도 당연히 취업으로 듭니다. 악천후로 일을 안 했다. 이게 뭐냐? 소위 우리가 말하는 노가다. 이런 거죠. 공사장에서는 날씨가 나쁘면 일을 못 하죠. 그런 경우에는 뭔가 하면 원래적으로 물론 이제 이 공사장에서 일하는 그 근로자 같은 경우에 풀타임은 아니죠. 대부분이 뭔가 하면 공사장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파트타임입니다. 파트타임이고 거기다가 뭔가 하면 날씨가 안 좋으면 또 못하는 거죠. 그런 사람도 뭔가 하면 날씨가 좋을 때는 당연히 일을 해야 되는데 날씨 때문에 못했다 라고 하면 당연히 이 사람도 취업자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임금을 받고 일한 사람, 그 다음에 임금을 못 받지만 자영업자라든지 가족업체에서 무보수로 일한 사람, 또는 휴가, 질병, 악천으로 일시적으로 일을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취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실업자는 뭐냐? 실업자는 일 안 한 사람이죠. 자, 고용되지 않은 사람. 고용되지 않은 사람인데, 일 안 한 사람인데, 무조건 일하는 사람은 실업자가 아닙니다. 아니고, 취업 기회가 주어졌더라도 일을 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주어졌다면 일을 할 의사가 있고, 할 준비가 된 사람인데, 일을 못한 사람이죠. 일을 할 의사가 없고, 일을 할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실업자로 간주 안 합니다. 간주 안 하고. 이런 의사가 되어 있는 사람인데도, 더군다나 이 노력을 지난 4년 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용되지 않은 사람. 이런 노력을 지난 4년 동안 했는데도 일자리를 못 얻는 사람. 이런 사람을 실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4주 동안의 취업 기회를 위해서 노력을 했다. 취업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그 노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소위 리크루터 같은 데서 통해 가지고 입사 지원서를 썼다. 아니면 예를 들어 가지고 면접을 기다리고 있다. 등등 구체적으로 구직 활동을 한 경우입니다. 구체적으로 구직 활동을 한 사람 중에서 일자리를 못 얻는 사람을 우리가 실업자라고 합니다. 아니면 일시해고된 사람. 일시해고돼 가지고 다시 취업하기를 기다리는 사람. 사실 우리나라는 이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잘 되어 있지 않는데 해고가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일시해고 이런 게 잘 없는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시해고가 굉장히 자유로워요. 자유롭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일시해고 한 달, 두 달 일시해고, 지금 이제 경영상에 불가피한 이유로 일시해고다 해놓고 뭔가 하면 호전되면 바로 불러주겠다 라고 한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도 실업자로 간주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취업 활동을 위해서 노력을 안 하더라도 저 직장에서 다시 불러주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 동일하게 이걸 간주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실업자로 간주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일시해고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그냥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 회사에서 그런 식의 뭔가 하면 조건이 된 경우에 실업자로 간주하는 거죠. 어쨌든 실업자라는 것은 언제든지 즉시 일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노력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일자리를 못 구하고 일을 못한 사람을 우리가 실업자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앞에서 말한 취업자하고 실업자, 거기에 포함 안 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죠. 일 안 하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일할 의사가 없거나 일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즉 취업자에도 실업자에도 포함되지 않은 사람,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분들입니다. 학생이죠.
학생의 직업이, 일하는 직업은 아니지만 학생의 직업이 공부하는 거죠. 공부 때문에 일을 안 하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취업자도 아니고 실업자도 아닙니다. 자, 물론 여러분 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이 있죠.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은 그거는 여러분 선택입니다. 이 취업자 조사는 이제 서베이를 통해서 조사하는데 내가 취업자라고 주장하면 그건 다 여러분들은 취업자로 분류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자라고 하도 여러분들은 취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는 학생이다. 그래서 뭔가 하면 그냥 비경제활동이다 라고 비경제활동. 그러니까 어떻게 봐서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죠. 그건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분류가 됩니다. 근데 뭐 전체 인구에 비해 가지고 그게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 자체가 뭔가 하면 특별하게 이 숫자에 좌우를 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학생들은 대부분은 뭔가 하면 취업자도 아니고 실업자도 아니죠. 그 다음에 주부도 집에서 일하는 우리 어머니, 그러니까 일 안 하는 그 집에서 소위 가사 노동을 하시는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임금으로 일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건 취업자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실업자도 아닙니다. 그래서 비경제활동 인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사노동이라는 것이 그냥 뭐 취업자하고 비슷한 정도의 노동이고 일을 한다 하긴 하지만 이걸 이제 전통적인 경제 분류에서 그 뭐 사업체로 분류하지는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냥 비경제활동으로 됩니다. 그 다음에 은퇴자. 뭐 60, 65세 어쨌든 직장 활동하다가 고령으로 은퇴를 했다. 이럴 경우에는 뭔가 하면 취업자도 아니고 실업자도 아니다라는 거죠. 고령으로 은퇴했기 때문에 취업할 의사도 없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이때는 비경제활동.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제일 큰 부분입니다. 경제활동 인구에 포함 안 되는 취업자도 아니고 실업자도 아닌 카테고리가 어떤 부분이냐? 학생, 주부, 은퇴자 뭐 이런 것들을 들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지금 이제 고용에서 다룰 때 인구를 볼 때 자, 이 인구를 볼 때 기본은 뭔가 하면 성인 인구를 봅니다. 성인 인구. 성인 인구의 기준은 여러 군데에 따라 다릅니다. 민법에서 보는 18세 이상 보는 것도 다르고 뭐 곳곳에만 다르는데 노동에서 보는 성인 인구는 15세입니다. 15세 이상 인구에 대해서 이런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14세 이하 15세 이상이라 그러면 15세까지 포함이죠. 까지는 여기에 포함되고 이런 식으로 인구에 대해서 이렇게 포함하고 15세가 안 된 사람들 15세 미만 14세까지 인구는 아예 경제활동 인구, 비경제활동 인구에 포함을 안 시킵니다. 빼고 합니다. 당연히 일을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빼고 성인 인구에 대해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성인이 아닌 어린 아직까지 뭔가 하면 일을 시키기에 아직 덜 뭔가 하면 성장한 그런 어린이나 아니면 이제 그런 사람이 돼 가지고는 이 부분에 포함시키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아예 제외합니다. 아예 제외하고 경제활동 대상은 아니다. 자, 이래서 이제 세 가지 분류를 합니다. 세 가지 분류를 하는데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 인구. 자, 이렇게 세 가지 용어를 이야기했죠. 세 가지 용어를 이야기했는데 자, 여기서 미국 데이터를 일단 보면 어쨌든 우리나라 데이터 봅시다. 우리나라 데이터를 보면 자, 이 전체가 뭔가 하면 성인 인구에 대한 이야기라는 이야기죠. 성인 인구. 그래서 우리나라의 2020년 기준으로 15세 이상 인구가 4,400만 명입니다. 4,400만 명. 성인 인구가 4,400만 명. 그 이야기는 14세까지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 좀 넘으니까 한 600만 정도 됩니다. 600만 정도 되고. 그래서 그건 빼고 나서 이 중에서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 인구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취업자가 아까 본 분류에 따른 취업자가 2,800만 명. 2,800만 명. 그 다음에 실업자가 1,100만 명. 아니야, 110만 명입니다. 110만 명이죠. 110만 명. 그 다음에 비경제활동 인구가 1,677만 명. 여기는 이제 대부분이 여러분 같은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가정주부 아니면 은퇴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소소하게 따져봐가지고 비경제활동 인구는 그냥 뭐 백수, 백수도 여기 들어간 것이고, 그 다음에 재소자, 그 다음에 군인, 지급군인은 말고, 지급군인은 취업자고, 징병제로 군대 가 있는 뭐 여러분 중에서 갔다 온 사람도 있겠죠. 아니면 갈 사람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비경제활동 인구에 들어갑니다. 뭐 이런 것들이 비경제활동 인구에 들어갔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비경제활동 인구가 이 정도고, 실업자가 110만 명이고 취업자가 2,700만 명 정도다. 2020년 전 상태. 자,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새로운 용어가 하나 등장하는데, 여기 비경제활동 인구고,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쳐가지고, 요거 두 개를 합쳐가지고 우리는 경제활동인구라고 합니다. 아, 이런 용어로 썼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죠. 그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하고 있거나 아니면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경제활동. 그래서 이게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쳐서 경제활동인구라고 합니다. 네. 경제활동인구. 그래서 사실은 비경제활동인구라는 것은 이 용어에서 나온 것이 파생되어가지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쳐가지고 우리가 경제활동인구라고 하고, 그 다음에 경제활동인구가 아닌 사람을 우리가 비경제활동인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제 용어는 세 개다.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세 개를 배웠지만 실제적으로는 네 개가 되는 거죠. 그죠? 네 개가 되는데 이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쳐가지고 또 다른 용어로 비경제활동인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기본 가장 중요한 용어를 배웠습니다. 용어 한 4개를 배웠죠. 그럼 이 용어 4개를 이용해가지고 실업률과 그 다음에 경제활동 참가율에 대한 정의를 해봅시다. 자, 경제활동 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의 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취업자와 실업자의 합이죠. 합인데, 실업률이라는 것은 많이 들어봤죠.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의 비율입니다. 비율을 실업률이라고 합니다. 물론 100분율로 나타내기 위해 가지고 곱하기 100을 하는 거죠. 아니면 뭐 소수점으로 0.00 얼마 굉장히 이제 불편한 숫자가 나오죠. 그래서 그 불편을 좀 줄이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100분율 곱하기 100을 하는 거죠. 그래서 100분율로 나타내는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에다가 곱하기 100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봅시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제활동 인구가 2,800만이죠. 2,800만 중에 110만 명이다. 2,800만 중에 110만 명. 뭐 곱하기 100을 했다. 그러면 아마 3% 정도, 아마 그 정도가 나올 겁니다. 3점 몇 퍼센트 정도가 나올 겁니다. 볼까요? 좀 당연히 여기서 해보죠. 1108 나누기 2801. 3.9%. 굉장히 높게 나네요. 3.9%가 나옵니다. 3.9%가 나오는데, 예상보다 높게 나왔네요. 3.9, 거의 4% 육박하는데, 왜냐하면 2020년이기 때문에 그렇네요. 2020년. 2020년이라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고용사정이 나빠진 해죠. 코로나가 2020년 초에 3월 달부터 우리나라에 급격히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용사정이 나빠진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상적인 고용사정은 어느 정도냐? 실업률이 아마 3.5, 3.3에서 3.5%. 그 정도가 정상적입니다. 그게 가장 바람직하고, 그거보다 더 낮아도 안 좋아요. 경제는. 성장률도 너무 높아도 안 줍니다. 그나라 감당이 안 돼요. 실업률도 그거보다 더 낮으면 그때는 임금이 막 오르면서 뭔가 하면 경제에서 과열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우리나라의 상태라는 것이 실업률이 3.3에서 3.5 정도 상태인데, 요 데이터로는 3.9%다라는 것은 실업률이 좀 과하다라는 거죠. 과한 이유는 일시적으로 소위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과해졌죠. 특히 코로나 때문에 가장 타격을 받은 것은 자영업과 관광업이죠. 그런 데서 뭐 실업자들이 뭐 엄청나게 많이 발생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그때는 이렇게 됐다. 여기 한 4% 정도. 그러니까 2,800만 분의 110만 명 곱하기 100을 해가지고 이렇게 실업률을 3.9%로 계산했습니다. 3.96%. 완전히 4%네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 것이 경제활동 참가율입니다. 자,
이게 이제 왜 나오냐? 사실은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도 1990, 2000년대, 90년대 말까지만 하더라도 주로 실업률을 보고 우리가 고용 정책을 판단했습니다. 이 데이터를 봐가지고 이게 높으면 아, 고용에 문제가 있네, 일자리가 없네, 부족하네 라고 판단했는데 98년에 금융위기가 나고 그 다음에 2000년, 99년, 2000년이 되는데 아주 이상한 현상이 발생했어요. 98년에 금융위기가 나니까 99년부터 실업률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우리나라 실업률이 뭔가 하면 1.9%라는 굉장히 낮은 수준, 1.8, 1.9%라는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던 나라가 실업률이 갑자기 4%, 5%까지 올랐어요. 뭐 엄청나게 많은 공장 기업들이 문을 닫고 대우그룹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고 뭐 은행, 제1은행부터 시작해서 금융기관들이 문을 닫았죠. 그래서 실업자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높아졌죠. 그래서 실업률이 높아졌는데 2000년 되니까 뭐 시작된 지 1년도 안 됐고 다들 못 살겠다 그러는데 갑자기 실업률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실제 사람들은 못 살겠다 그러는데 실업률 데이터는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이냐? 고용 사정이 더 이제 좀 나아지냐? 라고 그때 뭔가 하면 아주 그 데이터를 보고 사람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느냐? 라고 보면 그때부터 이제 경제활동 참가율도가 적어진 거죠.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느냐고 하면 소위 실업자들이 비경제활동 인구로 이동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위기로 구조조정으로 실업을 소위 뭐 명예퇴직이랄까 구조적으로 실업을 당한 사람들이 다시 구직활동을 통해 가지고 구직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면 소위 비경제활동 인구로 가버리더라. 아예 경제활동 인구에서 빠져버리는 겁니다. 구직활동을 안 하면 빠지는 거죠. 구직활동을 안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더 이상 일자리를 잡는 것을 포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특히 이제 두드러진 것이 그때는 이제 여성에서 그런 게 많이 두드러졌습니다. 80년대 말 90년대 들어가지고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졌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여성들은 사실은 뭔가 하면 이 대학 졸업하면 소위 그냥 결혼이라는 거죠. 그냥 조용히 잘 있다가 뭔가 하면 신부 수업 해가지고 결혼한다. 그것이 뭔가 하면 사회적인 일반적인 룰이었고 그런 사람들의 일반적인 예를 들어 가지고 관행이었습니다. 관행이었는데 이제 80년대 말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도 선진국 비슷한 체제로 바뀌면서 여성들의 경제활동, 그러니까 여자들도 대학도 많이 가고 그 다음에 배운 것도 더 많아지고 그 다음에 소위 뭔가 사회에서 뭔가 하면 성취에 대한 그런 욕심도 생기고 그러면서 뭔가 하면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많아지는 거죠. 한참 90년에 들어가지고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많아지면서 소위 직장 여성들이 많이 많아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많아졌는데 그게 이제 98년 금융위기로 완전히 급격한 브레이크를 당한 겁니다. 브레이크를 당한 것이 특히 이제 은행 같은 데서 보면 소위 이제 이 규모를 줄여야 되는데 그러면 소위 동료 중에서 일정 부분은 사람들이 나가줘야 되는 겁니다. 소위 뼈아픈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 주로 어떻게 하느냐? 많은 경우에 은행을 보면 부부가 은행에서, 그러니까 은행 exam에서 부부를 맺은 사람들이 많았겠죠. 부부들이 은행을 다니는 데가 많았습니다.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뭔가 하면 둘 중에 하나. 그러면 대부분 뭔가 하면 여자들이 많이 빠졌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구조조정 때 여자들이 많이 구조조정을 당했다는 겁니다. 물론 두 부부 간에서는 뭔가 하면 이런 기회에 애도 놓고 뭔가 하면 애 키우는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둘이서 합의해가지고 그런 결정을 했겠지만, 그런 걸 했겠지만, 사회적으로 봤으면 뭔가 하면 그런 차원에서 뭔가 하면 여성들이 많이 빠진 겁니다. 그리고 뭔가 하면 그게 이제 그런 시기 됐다고 판단되는 것이 뭔가 하면 그래서 실업자가 되고 난 뒤에부터 뭔가 하면 소위 전업주부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래서 소위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든 겁니다. 경제활동 인구에서 비경제활동 인구로 전업주부로 간 경우가 많다. 그래서 실업률이 떨어진 거죠. 실업자가 주니까 실업률이 떨어진 겁니다. 떨어진 건데 그러면 고용 사정이 좋아졌느냐? 그게 아니란 이야기죠. 고용 사정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많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일해야지 더 뭔가 하면 소위 고용이 좋아지고 생산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사정이 나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실업률을 봐가지고는 그 사정을 제대로 반영 못하는 오해를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이 봐야 되는 것이 경제활동 참가율입니다. 성인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전체 성인 인구라는 것은 뭐 사실은 경제활동, 비경제활동 합친 거죠. 그죠? 합친 거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15세 이상 인구죠. 그죠? 그 중에서 경제활동 인구의 비율입니다. 이게 경제활동 참가율이죠. 이것도 같이 봐야 됩니다. 이게 안 낮아지고 실업률이 낮아지면 그건 경제 상태가 좋아지는 거죠. 고용 상태가 좋아지는 건데, 실업률이 낮아지는데 이것도 낮아진다 그러면 그거는 고용 상태가 안 좋은 겁니다. 우리나라가 금융위기 이후 2000년대 초반에 이제 그 일이 실업률이 떨어지는 것은 이게 떨어지면서 실업률이 떨어졌다. 그래서 그거는 고용 상태가 전혀 좋은 상태는 아니다 라고 봐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그 뒤에 이제 경제가 다시 정상화되면서 경제활동 참가율은 다시 더 옛날 수준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더 높았지만 일시적으로 이제 그런 상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용 상태를 볼 때는 이 두 지표를 같이 보는 겁니다. 단순 실업률만 볼 게 아니라 이것도 참고로 같이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안 떨어지느냐. 이게 떨어지면 사정이 안 좋다는 거죠. 자, 이 두 지표로서 우리가 이제 고용 상태를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고용 상태를 보던 가장 중요한 지표, 실업률. 첫 번째는 당연히 실업률이죠. 실업률과 그 다음에 같이 체크해야 되는 경제활동 참가율. 이 두 개의 지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지표를 통해 가지고 현재라든지 과거라든지 이제 고용 상태를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고용 상태에 대한 판단을 한번 해봅시다. 판단을 하는데 이제 여러 종류가 있을 건데, 이런 부분에서 한번 보자. 먼저 연습 삼아, 공부 삼아. 집단별 노동시장의 경험. 일반적으로 한 경제 구성원의 노동시장 경험은 그들이 어느 인구 집단에 속해 있는가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겁니다. 실업률 그러면 그 나라 전체 실업률을 보는데, 그걸 뭔가 나라 전체가 아니라 좀 나누어서 보자는 거죠. 남자, 여자 나눌 수도 있고, 연령별로 나눌 수 있고. 우리나라 고용에서 제일 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실업률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은 조금 높아졌지만 실업률은 뭔가 하면 우리나라는 뭐 양호한 편입니다. 세계 어떤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그러나 제일 큰 문제는 소위 청년 실업 문제라고 하는 거죠. 실업률은 낮지만 청년 실업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의 제일 큰 문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사실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우리나라보다 유럽에서는 더 심합니다. 유럽의 청년 실업률은 더 심합니다. 뭐 얼마 전에 그리스 같은 경우 금융위기 때 보면 청년 실업률이 90%를 기록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유럽에서는 청년 실업률이 더 심한데, 어쨌든 우리나라도 청년 실업률이 현재 고용에서 뭔가 하면 전반적인 실업률은 큰 문제가 아닌데 청년 실업률이 문제다. 이런 것은 소위 집단별로 집단을 분리해 가지고 고용을 거는 거죠. 자, 그런 걸로 한번 봅시다. 그런 걸로 보는데, 뭐 여기 이제 미국 데이터는 뭐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복잡하죠.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뭐 재밌지는 않지만 좋은 현상은 아니지만 여러 현상들이 보입니다. 자, 주근로, 백인, 흑인, 남성, 여성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색깔로 나누면, 그러니까 인종으로 나누면 백인의 실업률이 뭐 남자든 여자든 뭔가 한 3% 정도인데 2.8, 3%. 거기에 비해서 흑인들은 5.6, 5.4. 자, 인종에 따라 실업률이 차이가 나오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걸 보면 야, 미국에서 흑백 문제가 왜 문제가 되느냐. 자,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 데이터로 딱 볼 수가 있는 거죠. 실업률에서 흑백에 따라서 차이가 나더라. 컬러에 따라 차이 나더라. 화이트, 블랙이 있지만 사실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화이트가 그렇게 나타나요. 자, 그 다음에 경제활동 참가율을 봤을 때는, 자, 화이트, 블랙 별 차이가 안 나요. 90, 82.
75, 77. 그러니까 이거 둘 다 합쳤다 그러면 화이트하고 블랙하고 별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나 경제활동 참가율은 남녀의 차이가 심하죠. 남자는 90%고 여자는 75%. 여기도 흑인도 많죠. 남자는 83%, 여자는 78%. 그러니까 남자보다는 여성이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다. 거죠. 왜 낮냐? 뭐 전업주부가 많기 때문에. 인 거죠. 전업주부가 많기 때문에. 어쨌든 자 이렇게 딱 이 데이터를 보면 자 여기서 인구 구조적으로 실업률에 대해서 평가한다. 자 그러니까 백인보다는 흑인이 실업률이 높다. 그 다음에 남자보다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걸 봐가지고 백인보다 흑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다? 아니면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물론 여기서 90보다는 83이 조금 더 낮긴 낮지만 그러나 여기서는 또 역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따져봐가지고 여기서는 두드러지게 인종적인 차이는 안 난다는 거죠. 여기는 두드러지게 인종적인 차이는 안 나는데 실업률에서는 인종적인 차이가 나죠. 그리고 여기서는 인종적인 차이보다는 소위 성적인 차이, 남녀의 차이가 두드러진다. 그 다음에 또 이거는 이제 전체 주 근로 연령 인구. 그러니까 25세부터 54세입니다. 물론 성인 인구는 15세부터 들죠. 15세부터 들지만 15세부터 한 24세까지는 학생이 많아요. 여러분 다 그렇게 보면 됐죠, 그죠? 그러니까 주 근로 연령은 25세부터다 하는 거죠. 25세부터 54세. 그 다음에 뭐 55세부터는 뭔가 하면 뭐 은퇴가 많습니다. 뭐 구조조정 당하기도 하고 나이 많다고 나가라 그래서 구조조정도 당하고 그 다음에 알아가지고 자발적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고 뭐 관두고 놀겠다라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주 근로 연령입니다. 그 다음에 뭔가 하면 여기서 이거보다 뭔가 하면 더 낮은 10대 문제.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도 조금 10대 문제가 있지만 미국은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미국의 가장 치안의 문제, 온갖 문제가 이제 10대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 10대에서 보면 여기서 이제 두드러지게 문제가 뭐냐라는 게 알 수 있습니다. 10대는 16세에서 19세까지 실업률을 보면 백인이 12, 10, 흑인이 26, 18. 남녀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인종이 따라가지고 엄청 차이가 나죠. 흑인들이 실업률이 없더라. 백인의 실업률이 낮더라. 그러니까 뭐 일하기 싫어서 일 안 하는지 뭐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실업률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어가 일을 못 하니까 뭐 할 일이 없으니까 마약을 하고 총을 쏘고 갱스터가 되고 그런 거죠. 물론 이제 어느 게 먼저인지 모르겠습니다. 갱스터가 됐기 때문에 일을 안 하는지 마약벌이가 뭔가 하면 일보다 더 버리면 잘 되죠. 돈은 더 많이 버니까 뭐 힘든 일을 하는 것보다 마약 팔고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게 뭐가 원인인지 몰라도 현상은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죠. 흑인들은 그래서 실업률이 굉장히 높다. 블랙은 실업률이 높고 상대적으로 화이트는 낮다. 그렇죠. 여기서 소위 인종의 문제가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레벨이 틀리죠. 여기서 본 실업률하고. 뭐 화이트 같은 경우에도 물론 10대는 실업률이 높습니다. 한 5배지만 이것도 뭔가 하면 이것도 5배죠. 25%, 뭐 18%, 25%라면 엄청난 실업률이죠. 그래서 여기도 여기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구나 라는 건데 경제활동 참가율은 뭐 이거는 큰 문제가 아니죠. 이걸 봤을 때는 이거는 뭐 큰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여기서는 뭔가 하면 성적인 문제는 별 차이가 안 납니다. 이건 차이가 안 나고 여기는 차이가 안 나죠. 여기는 차이가 크는데 10대에서는 이런 차이는 별로 없죠. 단 실업률에서는 남자하고 여자가 차이가 많죠. 이거는 이제 뭐 이런 거죠. 아까 말한 대로 남자가 하는 일이 이 실업자들이 주로 하는 것이 마약이나 갱스터 이런 것들 그렇죠. 이런 건 남자가 하는 일이니까 여기에서 이제 실업률이 뭐 높다라고는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이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어떤 인구학적으로 봐서 어떤 일부분에 대해 가지고 특징 같은 것을 잘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연령 인구에 대해서 여성은 남성보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았고 일단 참가한 여성의 실업률은 그러나 일단 뭔가 하면
일자리에 일을 하는 구직자가 됐고 뭔가 하면 경제활동인구가 됐다 그러면 그때는 실업률은 별 차이가 안 나더라. 남녀 간의 차이가 안 나더라. 거죠. 그 이야기는 뭐 경제활동 참가율의 뭐 큰 차이의 원인은 뭐 전업주부 문제가 되겠죠. 육아라든지 전업주부 뭐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차이가 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주 근로 연령에서 이제 흑백 간의 문제입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백인과 비슷한데 실업률은 훨씬 높았다. 훨씬 높더라. 이게 이제 미국의 또 하나의 문제다.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10대 청소년에 있어가지고는 전체 인구 평균에 비해서 경제활동 참가율은 낮다. 라는 거죠. 뭐 10대라는 것은 이제 뭐 그 교육받고 학생이고 이제 그런 것도 크게 차지하죠. 그렇지만 이제 실업률은 훨씬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것은 뭐 학생에 빠졌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뭔가 하면 경제활동 인구가 있다. 그런데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는 실업률이 높다는 거죠. 이건 또 문제입니다.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다는 것은 문제가 안 되죠. 그건 뭐 더 좋은 직장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일을 하겠다는 사람 중에서 일자리를 못 구한 사람이 많다. 실업률이 높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계층에서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우리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잘 끄집어낼 수가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런 문제는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자, 뭐 실업률을 본다 그러면 어쨌든 4%, 아까 본 2000년, 20년대 보면 4%고 남녀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3.94, 뭐 있다 그래도 조금 거의 뭐 없죠, 그죠? 그 다음에 경제활동 참가율도 뭔가 하면 물론 거기는 차이가 있죠. 남녀 간의 차이가 있는데, 여전히 뭔가 하면 여성이 남성보다 낮습니다. 이게 이제 전업주부이기 때문에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도 소위 청년 실업은 문제가 되는 거죠. 뭐 사실은 뭐 이 나이대에 우리나라 실업이 문제가 되는 것보다 이것보다 뭔가 하면 20세부터 한 25세, 30세 사이가 더 문제죠. 대졸 이유가 문제인데, 뭐 앞에 데이터하고 같이 매칭 상태로 봐더라도 이게 뭔가 하면 여전히 이거보다 높은 게 확실하죠. 총계로 봐가지고 15세 이상에 비해 가지고 요 10대 실업률이 배는 되죠. 그래서 10대 실업률이 높다. 그 다음에 경제활동 참가율은 뭐 두 자리도 안 되죠. 두 자리도 안 되는 것은 뭐 미국에 비해 가지고는 뭐 미국은 그래도 30% 넘었는데 우리가 두 자리도 안 되는 것은 우리나라는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입니다. 의무교육이고, 그 다음에 대학교 취업률이 뭔가 대학교 진학률이 거의 80%, 지금 한 70%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이 나이는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입니다. 중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경제활동 참가율이 이렇게 낮은 셈입니다. 뭐 이건 뭐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볼 필요도 없는 거죠. 뭐 더 고학력인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다. 인구 통계학적으로 봐가지고는 이제 앞에 데이터 테이블보다는 미국보다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문제는 훨씬 더 적은 걸로 보입니다. 자, 쭉 그러면 이제 과거 데이터를 봅시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긴 기간 동안에 그러면 고용 상태는 어떻게 변했느냐라고 봤을 때, 자, 실업률을 보면 미국 같은 경우 보면 실업률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빨간 선이 실업률입니다. 자, 이 빨간 선은 실업률이다 라고 하면 이 빨간 선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경기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경제가 좋을 때는 떨어지고, 그 다음에 경제가 나쁠 때는, 불황일 때는 올라간다 하는 거죠. 그래서 불황이고 호황이고, 불황이고 호황이고, 불황이고 석유파동 결과, 그 다음에 이 실업률은 뭐냐? 이게 아까 이야기한 그 케이스입니다. 폴 보크셔. 미국에서 1990년대 말에 물가를 잡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강력한 통화 긴축 정책을 폈습니다. 통화 공급을 줄이는 정책을 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낮았던 실업률이 뭐 이게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높을지 몰라도 미국 내에서 상대적으로 그래도 정상적인 상태에 있는 실업률이 이만큼 뛰었습니다. 6%대에 있던 실업률이 10%까지 올랐습니다. 거의 더블이 된 거죠. 이거는 경제가 나빠가 아니라 정책으로, 통화정책으로 경제를 나쁘게 만든 거죠. 나쁘게 만들어서 이렇게 실업률을 높인 겁니다. 왜 이런 황당한 정책을 했느냐?
장기적으로 실업을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계속 놔뒀다간 장기적으로 오히려 성장이 안 돼가지고 실업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잡기 위해 가지고 그런 강력한 통화 긴축 정책을 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가고 실업률이 이렇게 많아졌다. 그러나 정책의 효과를 보면서 이제는 다시 또 정상으로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요거는 뭐냐? 요거는 소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발 금융위기. 거죠. 자, 뭐 요거는 사실은 이제 동아시아 금융위기의 여파를 한 거죠. 아니구나, 이거는. 이건 뭐지? 90년대? 이건 모르겠고, 어쨌든. 자, 요거는 뭔가 하면, 요 위에 오르는 것은 이걸 우리가 그 IT 버블 붕이라고 합니다. 2000년대 초에 미국의 IT 버블, 소위 닷컴 버블이라고 하죠. 닷컴, 구글부터 시작해서 닷컴 기업들이 막 나오면서 지금 이제 뭐 구글이 뭐 최대 회사가 됐지만 지금 알고 있는 닷컴 회사에 비해 가지고 한 10배 이상 회사들이 주식시장에 상장되면서 마구마구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지금은 이제 그 중에서 잘하고 못하는 게 가려지면서 뭔가 하면 못하는 회사들은 다 파산돼 버렸죠. 그때 뭔가 하면 거품이 생겨가지고 그 거품이 꺼지면서 안 되는 닷컴 회사들이 망하면서 닷컴 버블이 붕괴되면서 주가가 떨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 실업률이 높아집니다. 높았다가 다시 정상화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발 금융위기로 이렇게 경제가 망가지면서 이렇게 실업률이 높아졌다가 또 다시 정상화되는 이런 식의 사이클적인 변화를 반복합니다. 자, 여기 그 다음에 하나 있는 것이 자연실업률이라는 용어가 있죠.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구하느냐, 구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이게 뭔가 하면 정상적인 실업률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실업률이죠. 이상적인 경제 상태에서 유지하는 실업률이다. 즉, 정책 당국에서는 목표라는 실업률입니다. 이 실업률을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거시경제 지표를 이용해가지고 그 나라 그 수준을 추정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까 내가 이야기했죠. 3.3에서 3.5% 내다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장기 평균을 구하는 거죠. 전후, 예를 들어가지고 5년, 10년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 보면 그게 뭔가 거의 자연실업률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보다 위에 있으면 실업률이 과다하고 고용 사정이 안 좋고, 이것보다 밑에 있으면 이런 경우에는 경제가 과열됐다고 합니다. 과열됐다 그러면 이때는 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임금이 마구 오르는 상태입니다. 그 경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경제가 너무 어떻게 보면 잘 나간다. 그래서 과열됐다는 거죠. 이것도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업률은 이 정도가 더 올라가야 돼요. 어쨌든 그런 상태의 기준이 이 자연실업률입니다. 자연실업률이고 이때는 과열됐는데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높으면 안 좋고 낮으면 좋다. 낮으면 뭐 고용 상태는 좋다라는 거죠. 근데 뭐 이것도 결국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나쁘진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고용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미국의 자연 실업률의 추세를 본다 그러면 한 6% 되었죠. 되었다가 그 다음에 쭉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 5% 됩니다. 이걸 이렇게 했던 것이 이때 뭔가 물가를 잡았기 때문에 자연 실업률이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고용을 뭔가 하면 더 잘할 수 있는 경제 구조가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실업을 만들고 경제가 뒷걸음을 치던 침에도 불구하고 그런 통화 긴축 정책을 했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죠. 물론 이제 이 뒤에 코로나, 그 다음에 지금부터 발생했던 또 다른 이 충격, 뭐 이게 이제 다시 또 재현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뭐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보면 자, 우리나라 이때는 사실은 뭔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낮은 실업률입니다. 1.9, 1.8% 정도죠. 1995년, 96년, 거의 97년까지 굉장히 우리나라 실업률이 낮아요. 자, 전반적으로 뭔가 하면 실업률이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4에서 전체 추세를 본다면 이렇게 떨어진 거죠. 경제가 성장하면서 점점점 성장하면서 실업률이 점점점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추세가 된 거죠. 그러니까 실제 떨어졌고 그 다음에 이 추세를 봐가 떨어졌다는 것은 사실 뭔가 하면 자연 실업률이 떨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때 팍 뛰었죠. 이 피크가 뭐냐? 아까 말한 98년 금융위기입니다. 금융위기로 실업률이
7%까지 올랐습니다. 2% 되는 나라가 7%까지 3.5배 정도 실업률이 높아졌습니다. 실업자가 뭐 넘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게 뭐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뭐 위기가 떨어지면서 이게 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떨어져가 이제 정상화됐죠. 이 정도 하면 정상화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정상화되고 난 뒤에 이 뒤부터는 이제 여기서 거의 플랫하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플랫 수준 자체가 이거하고는 다르죠. 이때만큼까지 떨어지진 않죠. 그래서 이제는 이 플랫한 수준이 아까 말한 대로 한 3.5% 정도 되는 수준이다. 이게 이제 플랫 수준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정상적인 자연실업률입니다. 옛날같이 2%, 1%, 1, 2%대로 다시 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 그래 됐냐? 보면 이때에 비해서 이제 고용시장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구조가 바뀐 것이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이제 종신고용 관행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을 졸업하면 우리 때도 그랬죠. 대학을 졸업하면 그때 이제 뭐 여러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회사에서 대부분 사람을 뽑아요. 뽑으면 이제 한 회사 들어가면 그때부터 퇴직할 때까지 정년까지 보통 그런 회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종신고용 관행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보면 대기업들은 대기업자 잘 안 뽑아요. 뽑긴 뽑지만 조금 뽑고 주로 뭔가 하면 경력직만 뽑아요. 그리고 한 번 직장 가가지고 평생 충성한 사람 별로 없죠. 직장을 자꾸 옮깁니다.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한번 발생하고 난 뒤에 종신고용 관행이 무너지면서 그때부터 뭔가 하면 소위 직장의 이동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겁니다. 많아지니까 전반적으로 실업률이 높아지는 거죠. 옛날에는 평생 구직 한 번 했는데 지금은 구직을 뭔가 하면 살면서 서너 번은 기본입니다. 서너 번은 기본으로 하는 사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직 과정 중에서 실업 기간이 길어지면서 옛날보다는 실업률이 높아지는 그런 구조로 바뀐 겁니다. 여기서 이제 자연실업률 맞죠? 자연실업률이라는 실제 실업률이 상승 하락하는 기준이 되는 정상적인 실업률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구하느냐? 뭐 여러 방법이 있는데 뭐 가장 간단한 것은 전후 평균으로 구한다. 뭐 이게 하나고 아니면 이제 여러 거시경제 변수를 봐서 잠재 성장률이 얼마고 타겟 물가 수준이 얼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 나라는 얼마다라고 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쨌든 가장 이상적인 고용 상태를 우리가 자연 실업률 수준이라고 합니다. 실업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보니까 거기서 미국 데이터를 보니까 뚜렷한데 거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경기적인 실업이라고 합니다. 자연 실업률에서 벗어난 실업. 그 중에서 위쪽으로 많이 벗어난 이 부분이 사실은 정책적으로 가장 우리가 고민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 진폭을 줄이느냐. 최적의 100점짜리 경제정책이라고 하면 경제정책은 실업률이 뭔가 하면 파란 선에 계속 있는 겁니다. 밑으로 가지도 않고 위로 가지도 않고 파란 선에 계속 있도록 만드는 것이 경제정책의 목표입니다. 물론 이제 뭐 그거는 불가능하겠지만 그건 안 되지만 그러기 위해서 가능한 한 진폭을 줄인다라는 겁니다. 진폭을 줄이는 정책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첫 번째 경제정책의 목표고 그 다음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봐가지고 이 자연 실업률을 낮추는 전반적으로 낮추는 것도 하나의 정책 방향입니다. 나중에 이제 마이크로 고용 정책을 이야기할 때 이제 그 이야기도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타겟이고 여기서 뭔가 하면 매 시점 단기 경제 정책은 여기서 벗어나는 것을 가능한 줄이는 그 근처에서 많이 안 벗어나도록 만든 것이 경제 정책의 주다. 즉 경기적 실업을 줄이는 것이 경제 정책의 그것이 경제 정책의 주 포인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실업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실업률, 그 다음에 경제활동 참가율,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 가지고 여러 데이터를 보고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실업률이 어떤 추이를 보였는지 과거 데이터, 현재 데이터까지도 봤습니다.